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한국사 총정리 2단원으로 돌아왔습니다. 2단원부터 근현대사가 시작되는데요.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요.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2-1 서구열강의 접근과 조선의 대응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19세기 후반 조선의 상황을 알아보기 전에 이 시기 국제정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서구 열강들은 제국주의를 앞세워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지에 앞다투어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회 진화론을 내세웠고요. 이러한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동아시아 역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동아시아의 강대국이었던 청도 결국엔 영국에 의해 문이 열렸는데요. 이때 영국은 아편전쟁이라는 비도덕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청과 영국은 이전부터 제한적인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영국이 청과의 무역에서 심한 적자를 보자 영국은 삼각무역을 통해 인도산 아편을 청에 밀수출했고요. 이에 청의 아편 중독자가 늘어나고 청의 은이 영국으로 빠져나가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청 정부는 아편을 몰수하고 폐기했고요. 영국은 이를 구실 삼아 청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아편전쟁인데요. 이 전쟁에서 패배한 청은 결국 영국과 난징조약을 체결해 상하이 등 5개의 항구를 열고 막대한 배상금과 함께 홍콩을 영국에게 할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난징조약의 체결 후에도 영국의 무역 적자가 해결되지 않자 영국은 다시 에로우 사건을 빌미로 2차 아편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때는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텐진과 베이징을 점령했고요. 이에 청은 결국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통해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고 왜곡공사의 베이징 주재를 허용했습니다. 한편 옆나라 일본도 미국에 의해 문이 열렸는데요. 미국의 페리 제독이 벌인 무력 시위에 싸워보지도 않고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한 일본은 2개의 항구를 열고 미국의 최애국 대우를 인정해줬고요. 이후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통해 영사 재판권까지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청과 일본 모두 서양 열강의 무력에 굴복해 문호를 개방했는데요. 이때 조선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조선 역시 국외에선 심심찮게 서양 선박인 이양선이 통상 요구를 해왔고요. 국내에서는 세도 정치로 인한 부정부패와 극심한 삼정의 문란으로 나라가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고종을 대신해 그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조선을 바꾸기 위한 개혁 정치를 시작했는데요. 과연 조선의 마지막 불꽃인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는 어땠을지 통치체제의 정비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대원군은 왕권 강화를 위해 당시 정권을 쥐고 있던 안동김씨 세력을 숙청하고 당파에 관계없는 고른 인재 등용을 실천했습니다. 또 안동김씨가 장악하고 있던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켜 행정과 군사 기능을 부활시켰고요. 통치규범의 확립을 위해 법전인 대전해통과 육전조례를 편찬했습니다. 또 흥선대원군은 지방의 서원을 철폐했는데요. 당시 면세특권을 가지고 있던 서원은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고 제사에 들어가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백성들을 엄청 수탈했습니다. 이에 흥선대원군은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강력하게 서원을 철폐했고요. 결국 전국에 600개가 넘는 서원 중 47개만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흥선대원군은 민생안정과 재정확보를 위해 삼정을 개혁했는데요. 이러한 삼정의 개혁에는 먼저 전정에서의 양전사업이 있고요. 군정에서는 호포제를 실시해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했습니다. 또 황국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곡식대여를 민간자치 형식으로 하는 사창제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는 양반들의 반발을 샀지만 백성들에게는 호응을 얻었는데요. 하지만 왕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경복궁 중건으로 양반과 백성 모두에게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실 궁궐을 중건하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공사비 마련을 위해 도성에 출입 통행세를 부과하는가 하면 기부금 형태의 원납전을 징수했는데요. 사실 말이 좋아 기부금이지 거의 강제로 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또 고액 화폐인 당백전을 발행했지만 이는 결국 물가만 폭등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거기에 백성들에게는 경복궁 중건을 목적으로 많은 부역을 시켰고요. 목재를 충당하기 위해 양반들의 묘지림을 벌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양반과 백성들 모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도 어찌됐든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는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생을 안정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제 왕권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한편 흥선대원군은 서양 열강들에 대해서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이때 일어난 사건들 하나하나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먼저 병인박해입니다. 병인박해는 흥선대원군이 병인년에 천주교를 탄압한 사건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조선은 연해주를 차지하고 남하 정책을 펼치던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프랑스와의 교섭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프랑스와의 교섭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고 이에 기분이 상한 대원군은 마침 천주교에 대한 금지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명분 삼아 수많은 천주교 신자와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했습니다. 이것이 1866년에 일어난 병인박해인데요. 이렇게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했으니 프랑스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한편 병인박해가 일어난 같은 해에 평양에서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평양에서 통상을 요구하던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의 통상 수교 거부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리자 평양 관민들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고 침몰시킨 사건이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앞서 말씀드린 병인박해를 구실로 결국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략한 병인양요가 일어났고요. 이때 양원수와 한성근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양원수 부대는 정족산성이라고도 불리는 삼람성에서 그리고 한성근 부대는 문수산성에서 프랑스 군대에 맞서 필사적으로 저항했고요. 이에 결국 프랑스가 물러났지만 그대로 돌아가긴 아쉬웠는지 외교장각 도서와 많은 문화재를 약탈했습니다. 이에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더욱 강화했고요. 이로 인해 조선과의 수교가 더욱 어려워지자 독일인 오페르트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 묘의 도구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서양인에 대한 반감은 더욱 확산됐는데요. 거기에 또 앞서 발생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미국이 강화도를 침략하는 신미양요가 터졌습니다. 이때 미국의 공격에 강화도의 초지진과 덕진진이 함락되고 광성보 역시 공격을 받았는데요. 광성보 전투에서 눈물겨운 항전을 벌이던 어제연 부대마저 미국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끝내 항복하지 않고 장기전을 대비하며 버티자 미군은 결국 철수했고요. 철수 과정에서 어제연의 수자기를 약탈해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신사적인 서구열강에 흥선대원군은 서양 오랑캐와의 화친을 절대 금지한다는 내용의 척합의를 전국에 세웠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문을 꽁꽁 걸어잠근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서양 세력의 침략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긴 했지만 국제정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조선의 근대화를 늦췄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흥선대원군이 정계에서 물러나고 난 뒤 조선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 뒷이야기는 2-1에서 만나볼게요. 2-2의 제목은 동아시아의 변화와 근대적 개혁의 추진입니다. 조선은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문을 꼭꼭 걸어잠궜지만 옆나라 중국의 상황은 달랐죠. 서양의 강압적인 통상 요구에 굴복한 중국에서는 근대화 운동으로 양무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양무운동은 이용장 등 한인 관료들을 중심으로 일어났고요. 중국의 정체성은 그대로 둔 채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들이자는 중체서용을 원칙으로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큰 성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천황 중심의 메이지 정부를 수립한 이후 메이지 유신을 통해 서양의 문물과 제도까지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근대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서양의 근대시설을 도입한 근대산업 육성과 신분제 폐지, 징병제, 국민 의무교육 등 사회 전반적인 근대화를 꾀한 일본은 이후 일본 제국 헌법을 공포해 의회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변국의 변화에 조선에서도 문호를 개방하자는 개국통상론이 박규수와 오경석, 유홍기 등을 중심으로 시작됐고요. 이는 이후 김옥균과 박영효, 김홍집 등의 개화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는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후 힘을 얻기 시작했고요. 결국 조선 역시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을 통해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을 조일수호조규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이러한 강화도 조약은 일본의 강압적인 통상 요구인 운요 사건이 계기가 됐고요. 이때 박규수가 일본과의 교섭을 주장했습니다.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청의 영향력을 부정하기 위한 조선의 자주국 명시, 부산과 원산, 인천 등 3개 항구의 개항, 해안 측량권의 허용과 영사재판권 인정 등이 포함됩니다. 거기에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인 조일수호조규 부록에서는 개항장에서의 일본 화폐 사용을 허용했으며 일본인의 통행거리를 지정했습니다. 또 조일무역 규칙에서는 양곡의 무제한 유출과 무관세가 허용됐고요. 이에 일본 상품이 무분별하게 조선에 들어오고 국내의 곡물 가격이 폭등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강화도 조약으로 문이 열린 조선은 서양 열강들과의 수교 역시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제일 먼저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김홍집이 일본에서 들여온 조선 책략이라는 책과 관계가 있는데요. 조선 책략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조선이 중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과 연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청해 알선으로 조선은 미국과 수교를 맺었고요. 이러한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첫 번째 항목은 거중조정이었습니다. 이는 양국 중 한 나라가 침략을 당하는 등 위험에 처했을 때 서로 돕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이러한 거중조정은 사실 허울 뿐이었고요. 역시나 이 조약도 영사재판권과 최애국 대우가 포함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강화도 조약과는 다르게 관세는 설정됐다는 걸 기억해두세요. 암튼 이렇게 조선은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과 독일, 러시아, 프랑스의 순서로 서양 열강들과 수교를 맺었고 이는 모두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바람에 조선 정부도 개화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이는 동양의 도와 서양의 기술을 접목하자는 동도서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화 총괄기구인 통리기무하문을 설치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12사를 설치하는 등 관제를 개편했고요. 군제 역시 개편해 기존의 5군영 체제를 2영으로 축소하고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습니다. 또 근대 문물의 수용을 위해 외국의 사절단을 파견했는데요. 청에는 영선사를, 일본에는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을, 미국에는 보빙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기창 등의 근대 문물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에서도 나름 개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개화를 반대하는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위정척사파도 계보가 있는데요. 1860년대에는 기정진과 이항로 등이 서양과의 통상을 반대한 척화주전론을 내세웠고요. 1870년대에는 강화도 조약 당시 외양일체론을 내세워 개항을 반대한 최익현이 있습니다. 또 1880년대에는 조선 책략의 유포와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발해 이만손을 중심으로 영남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려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했습니다. 이처럼 위정척사운동은 반외세와 반침략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결국엔 이 역시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질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화를 둘러싼 갈등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새롭게 창설된 신식군대 별기군과의 차별에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난이 있습니다. 바로 1882년에 일어난 이모곤란인데요. 13개월 만에 급료로 받은 쌀가마니에 겨와 모래가 잔뜩 섞여 있는 걸 본 구식군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개항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도시 하층민들까지 가세했는데요. 이들은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궁궐을 장악해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과 정권을 잡고 있던 민씨일파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을 재집권시켜 통리기무함과 별기군을 폐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반란은 청의 개입으로 실패했는데요. 청은 명성황후의 요청으로 조선에 들어와 흥선대원군을 납치하고 이모곤란을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청 군대를 조선에 주둔시키고 마건상과 멜렌도르프를 고문으로 보내 내정 간섭을 강화했고요.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해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규정하고 청 상인의 내륙 진출을 허용했습니다. 한편 일본과는 재물포 조약을 맺어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했고 한성에 일본군 주둔을 허용했습니다. 결국 명성황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본과 청의 군대가 모두 조선에 주둔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모곤란 이후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며 개화 정책이 지연되자 급진개화파의 불만이 점차 높아졌습니다. 사실 개화파는 북학파에서 시작해 개국통상론을 거쳐 발전했는데요. 이러한 개화파는 다시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뉘었습니다. 그중 온건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홍집과 김윤식, 어윤중 등이 있고요. 이들은 청의 양무운동의 영향을 받아 동도서기를 주장하며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한편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따 서양의 과학기술과 제도까지 받아들이자는 문명개화론을 주장했고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옥균과 박영묘, 홍영식, 서광범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청과의 사대 관계를 청산하고 청의 내정 간섭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했지만 이모곤란 이후 개화가 지연되고 청의 내정 간섭이 더 심해지자 결국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갑신정변의 배경은 다음과 같은데요. 베트남에서 일어난 청과 프랑스의 전쟁으로 조선에 주둔하던 청의 군대 반이 철수하자 김옥균 등 급진개화파들은 이때를 틈타 일본과 손잡고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우정총국의 개국 축하연 자리에 가짜로 불이 났다고 소동을 일으켜 민씨일파를 처단하고 궁궐을 장악해 개화당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14개조 개혁안을 발표해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의 반환과 청과의 4대 청산을 주장했습니다. 또 문벌의 폐지와 지조법의 개혁, 재정의 호조 일원화 등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끝나고 맙니다. 명성황후가 또다시 청에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고종과 명성황후가 잡혀있던 창덕궁에서 청과 일본의 소규모 전투가 벌어졌고 이것이 청의 승리로 끝나며 갑신정변은 실패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갑신정변의 주역들인데요. 나름 세상을 바꿔보려 했던 이들의 모습을 잘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3일 천하로 끝난 갑신정변의 결과 청의 내정 간섭은 더더욱 심해졌고요. 일본과는 한성조약을 맺어 막대한 배상금과 일본 공사관 신축비를 지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청과 일본은 텐진조약을 맺어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양국의 군대를 철수하고 향후 조선의 군대를 파병할 시 상대국에 통보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갑신정변을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칭하는데요. 이러한 갑신정변은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에 의존해 결국 백성이나 다른 관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한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 어이없게도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거문도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는 고종이 청의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와의 비밀협약을 추진하자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벌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이 점차 심화되자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립화론이 제기됐는데요. 이를 주장한 인물은 유길준과 독일인 부들러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립화론은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고종은 나름 자주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해 군사와 재정, 외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내무부를 설치했고요. 방문국을 설치해 한성주보를 간행했습니다. 또 유경공원과 연무공원 등의 근대적 학교를 설립했고요. 주미공사관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고종의 노력은 청의 간섭으로 큰 성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어째 앞으로의 조선이 불안불안한데요. 과연 급변의 개항기 조선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2-3에서 만나볼게요. 2-3의 제목은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입니다. 과연 구한말 조선에서는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지 아래로부터의 개혁인 동학농민운동부터 만나볼게요. 사실 조선의 개항은 농민들에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는데요. 개항 이후 근대문물 수용에 따른 경비 지출과 일본에 지급한 막대한 배상금, 청과 일본의 경제 침탈 등으로 찾아온 국가재정의 위기는 모두 농민들의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화도 조약 이후 곡물 가격의 폭등과 조세 부담의 증가, 끊이지 않는 삼정의 문란과 지배층의 수탈 등으로 농민들의 삶은 무척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때 농민들 사이에서는 동학의 교세가 점차 확산돼 가고 있었는데요. 사실 동학은 사교로 규정돼 포교가 금지되고 교조 최재우가 처형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대교주 최시영이 포접제를 정비하고 경전을 간행하는 등 활동을 이어나갔고 이후 동학 신도들은 최재우의 누명을 벗기고 포교의 자유를 허락해달라며 삼내와 보은, 금구 등에서 교조 신원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차 정치적인 색깔을 띠며 동학농민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에 일어났고요. 고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고부농민봉기는 당시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의 횡포가 발단이 됐는데요. 조병갑은 정말 최악의 탐관오리로 저수지인 만석보를 새로 지어 물세를 걷는 등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농민들을 수탈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더 이상 참지 못한 농민들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들고 일어났고요. 사발통문을 통해 동지들을 모은 전봉준은 결국 고부관할을 점령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부농민봉기의 수습을 위해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했지만 이용태가 되려 농민들에게 책임을 묻고 전봉준을 체포하려고 하자 농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백산으로 이동한 전봉준은 김계남과 함께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보구간민과 포갑을 제거해 백성을 구한다는 제폭구민을 구호로 백산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또 동학농민군은 4대 강령도 발표했는데요. 4대 강령에는 사람을 죽이거나 가축을 잡아먹지 말 것, 충효를 다해 세상을 구할 것, 일본 오랑캐를 몰아낼 것, 권세가와 귀족을 모두 없앨 것 등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기세를 올린 동학농민군은 황토현 전투와 황룡촌 전투에서 광군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뒀고요. 급기야 전주성까지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농민들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들을 그저 폭도로 치부했고요. 농민군의 진압을 위해 청에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정말 이 당시 무능한 집권층에 너무나 화가 나는 대목인데요. 암튼 조선 정부의 요청에 결국 청해 군대가 조선에 들어왔고 10년 전 갑신정변 때 맺었던 텐진 조약으로 인해 일본군까지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시금 조선의 두 나라의 군대가 대립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자 그제서야 정부는 농민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동학농민군은 정부와 전주화약을 맺은 후 자진해산했습니다. 이때 전주화약의 조건은 청일 양군의 철수와 패정개혁안의 실시였는데요. 패정개혁안에는 탐관오리의 징계와 신분제 폐지, 토지의 균등분배, 과부의 재가 허용 등 반봉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일대에 자치적인 개혁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했고요. 정부 역시 개혁기구인 교정청을 설치한 뒤 청일 양국에 군대 해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일본이 이를 거부하고 경복궁을 점령한 뒤 청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해산했던 동학농민군이 일본군 타도를 걸고 2차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논산에서 집결한 남접부대와 북접부대 연합의 처절한 싸움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의 패배로 실패했고요. 결국 전봉준마저 체포되며 보다 나은 사회를 꿈꿨던 농민들의 봉기는 안타깝게도 좌절됐습니다. 이렇게 반봉건 반외세를 외쳤던 동학농민 운동은 실패했지만 이들의 패전개혁안은 이후 갑오개혁에 반영됐고요. 이것이 동학농민 운동이 가지는 의의입니다. 한편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은 조선의 내정개혁을 강요했는데요. 이때 이루어진 개혁이 바로 갑오개혁입니다. 갑오개혁은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1차 때는 김홍집을 중심으로 전개됐고요. 이때 기존에 있던 교정청을 폐지하고 궁극기무처를 신설해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정치면에서는 개국기년의 사용과 의정부 파라문 체제의 도입, 국내부와 경무청 설치, 경찰제도 도입 등이 있고요. 경제면에서는 조세의 급납화와 은본이제, 탁지하문을 중심으로 한 재정의 일원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갑신정변과 동학농민 운동의 공통의 목소리인 신분제 폐지와 노비제 폐지가 이뤄졌고요. 과거제와 연자제가 폐지됐으며 과부의 재가를 허용해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본격적으로 갑오개혁에 간섭하며 2차 갑오개혁이 이뤄졌는데요. 이때는 다경묘, 김홍집, 연립내각을 구성했고 고종에게는 청에 대한 4대 청산을 비롯해 여러 개혁 내용이 담긴 홍범 14조를 반포하게 했습니다. 또한 의정부 파라문을 내각 7부로 개편했고요. 팔도로 나뉘어있던 지방을 23부로 변경했습니다. 또 훈련대를 설치하고 근대적 예산제도를 도입했으며 재판소를 설치해 사법권을 독립시켰고요. 유기전과 공납제를 폐지하고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해 근대적 학제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청일전쟁은 결국 일본의 승리로 끝났고 일본은 승리의 대가로 청에게 랴오둥반도와 타이완을 할양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에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일본의 고공행진을 저지했습니다. 이를 삼국간섭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삼국간섭에 일본이 결국 랴오둥반도를 토해내자 조선은 이를 보고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발빠르게 칠러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일본은 칠러의 핵심 인물인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살해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그리고 을미사변으로 다시 친일내각을 구성한 일본은 김홍집을 중심으로 3차 갑오개혁을 단행했는데요. 이를 을미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을미개혁에서는 무엇보다 단발령이 중요하고요. 그 외 태양력의 사용과 건양이라는 연호 사용, 종두법 실시, 소학교 설립과 근대적 우편 사무 실시 등의 개혁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훈련대를 해산해 친위대와 진위대를 신설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을미개혁은 일본의 일방적인 개혁으로 많은 이들의 반발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단발령에 반발한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을미의병이 일어났고요. 고종의 경우 을미사변 이후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간파천을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아간파천으로 을미개혁이 중단되며 일본의 질주에 브레이크가 걸리기는 했지만 자주국으로서의 조선의 위상도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이 시기 열강들의 이권 침탈은 절정에 다다랐고요. 특히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갑신정변의 실패 후 미국으로 망명했던 서재필이 귀국해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한국 최초의 근대적 사회정치 단체인 독립협회를 조직했습니다. 이러한 독립협회는 자주 독립국의 상징으로 독립문을 세우고 민중계몽을 위해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를 간행했으며 토론회와 연설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또 민중집회인 만민공동회를 열어 러시아의 재정고문을 철수시키고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좌절시켰습니다. 이렇게 민중의 힘으로 열강의 이권 침탈을 막아낸 독립협회는 자주민권 운동 역시 전개해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의 보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요구했으며 국민 참정권 역시 주장했습니다.
또한 입헌군주제를 지향해 의회 설립운동을 펼쳤고요. 정부 대신들까지 참여한 관민공동회를 개최해 헌의육조를 발표했습니다. 헌의육조에서는 황제권을 공고히 하되 중추원 관제를 개편해 근대적 의회를 설립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 재정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포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이러한 헌의육조를 고종이 받아들이며 중추원 신관제가 반포됐습니다. 하지만 독립협회의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 세력이 독립협회가 황제를 폐위시키고 공화정을 실시하려고 한다고 모함했고요. 이에 황제권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해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모든 정치 집회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민을 중심으로 근대 국민국가를 지향한 독립협회의 노력은 좌절됐는데요. 그래도 독립협회의 활동이 자주권 수호와 국민 계몽 및 민권의식 성장에 기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독립협회의 외세 배격이 러시아에만 국한돼 있고 미국이나 일본 등에는 우호적이었다는 것은 독립협회가 가지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던 고종은 언제 황궁에 독립협회를 해산한 걸까요? 고종이 다시 황궁한 건 아간파천 후 약 1년 만이었는데요. 당시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고종의 황궁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경운궁으로 황궁한 고종은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해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대한국 국제를 반포해 대한제국이 자주독립 제국임을 명시하고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옛것을 근본으로 새것을 참고한다는 구본신참을 원칙으로 광무개혁을 단행했는데요. 이러한 광무개혁을 통해 최고 군통수기관인 원수부를 설치하고 군대를 황제 직속으로 두어 황제권을 강화했고요.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친위대와 진위대의 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 전한국을 황제 직속으로 두고 바닥난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조사사업인 양전사업을 실시해 일부 지역의 토지소유권 증명서인 지계를 발급했습니다. 이 지계가요, 이 당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했다는 일종의 증거거든요. 요거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또 상공업 진흥 정책으로 상공학교와 기술학교를 설립했고요. 서양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전하를 개설하고 전차와 경인선 철도 역시 개통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광무개혁으로 달라진 종로의 모습인데요. 확실히 전통적인 조선의 모습과는 다르죠? 이렇게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은 나름 짧은 시간에 산업과 교육, 근대적 시설 면에서 많은 성과를 보였지만 황제 중심의 개혁으로 민권을 보장하지 못했고 외세의 간섭에서 결국은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무개혁이 가능했던 건 한반도의 주도권을 둔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줄다리기 덕분이었는데요. 이 역시 러일전쟁으로 무너지게 되죠. 과연 러일전쟁 이후 조선은 또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진 2-4에서 만나볼게요. 이 2-4에서는 일본의 침략 확대와 국권수호 운동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1904년 영국과의 동맹을 통해 힘을 얻은 일본은 한반도를 완벽히 차지하기 위해 러시아를 상대로 러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러일전쟁 중 일본은 대한제국을 압박해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고 한반도의 영토를 군용지로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러일전쟁에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은 일본은 대한제국과 1차 한일협약을 맺고 고문정치를 시작해 외교고문으로 스티븐스를, 재정고문으로는 메가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일본은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을 맺었고 이를 통해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손을 떼기로 약속했습니다. 거기에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미국과는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영국과는 2차 영일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 일본은 대한제국과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해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했습니다. 이 을사늑약을 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을사늑약은 분명 고종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늑약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민족은 다양한 형태로 일본에 저항했는데요. 먼저 전국에서는 을사의병이 일어났고요.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이날을 목놓아 통곡한다는 시일야 방송대곡을 게재했으며 조병세와 민영화는 자결했습니다. 그리고 고종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했지만 실패했고요. 오히려 이를 구실로 고종은 강제퇴위를 당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헤이그 특사인데요. 왼쪽부터 이준, 이상설, 이휘종입니다. 이렇게 헤이그 특사를 구실로 고종을 강제퇴위시킨 일본은 1907년 한일 신협약을 통해 통감정치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부를 장악해 행정부 각부 차관에 일본인을 임명했습니다. 이 한일 신협약을 정미 7조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때 일본은 대한제국의 군대까지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1909년 기후각서를 통해 사법권을 박탈하고 이후 1910년 6월 경찰권까지 빼앗아 행정, 군사, 사법, 치안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장악한 일본은 마침내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을 완전히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결국 우리는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고요. 이를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이다 하여 경술국치라고 부릅니다. 이 러일 전쟁부터 경술국치까지가 좀 복잡하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러일 전쟁 직후 일본은 한일 의정서를 맺어 우리 영토를 군용지로 마음대로 사용했고요. 1904년엔 1차 한일 협약으로 고문 정치가 시작됐으며 1905년 을사늑약인 2차 한일 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907년 한일 신협약으로 차관 정치가 시작되고 군대가 해산됐으며 1909년 기후각서를 통해 사법권이 박탈되고 1910년 경찰권까지 박탈되며 마침내 한일 병합조약으로 나라를 뺏겼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는데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중 항일의병운동으로는 먼저 을미의병이 있는데요. 을미의병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의 반발에 일어난 운동으로 유인석과 이소웅 등 양반 유생들이 주도했고요. 동학농민군의 자녀 세력들이 이에 동참했습니다. 또 을사늑약 당시 이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난 을사의병은 최익현과 민종식이 주도했고요. 이때는 평민의병장인 신돌석도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 정미칠조약으로 군대가 해산되자 정미의병이 일어났고요. 해산군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의병의 전투력이 보다 강화됐습니다. 이 사진은 정미의병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이렇게 규모가 커진 의병은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13도 창의군을 결성해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는데요. 안타깝게도 실패했고요. 의병들의 투쟁은 호남의병으로 이어졌지만 일제의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결국 국내 의병은 크게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병들이 국외로 넘어갔고 이는 이후 국외무장 독립운동으로 계승됐습니다. 한편 의병운동 외에도 침략의 원흉이 되는 인물들을 처단하기 위한 의거활동이 국내외에서 일어났는데요. 먼저 국내에서는 나철과 오기호가 을사늑약에 앞장섰던 을사오적을 처단하고자 자신의라는 오적암살단을 조직해 활동했고요. 이재명은 매국노 이완용을 암살하고자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또 국외에서는 전명훈과 장인환이 190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제국의 외교고문인 스티븐스를 사살했고요. 안중근은 1909년 하얼빈에서 일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의 사살 이후 수감 생활을 하던 안중근은 동양 평화론을 지필해 한국과 중국, 일본이 서로 협력해 동양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식인들은 국권 수호를 위해 민족의 실력을 키우자는 애국계몽 운동을 벌였는데요. 이러한 애국계몽 단체에는 보안회와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보안회는 러일전쟁 중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막아낸 단체고요. 1905년에 활동한 헌정연구회는 독립협회를 계승해 입헌군주제를 주장하고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규탄했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자강회가 이를 계승해 입헌군주제를 지향하고 교육과 식사능업을 통한 국권수호를 주장하며 전국에 25개의 지회를 설치해 활동했지만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하다 결국 통감부에 의해 강제해산당했습니다. 또 대한자강회의 주요 인사들과 천도교 간부들이 함께 대한협회를 조직해 역시나 입헌군주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단체 신민회가 있는데요. 1907년 조직된 신민회는 안창호와 이승훈, 양기탁 등이 만든 비밀결사 조직입니다. 이들은 앞서 등장한 헌정연구회나 대한자강회, 대한협회와는 다르게 공화정을 주장했고요.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먼저 민족교육을 위해 안창호는 대성학교를, 이승훈은 오산학교를 설립했고요. 민족산업 육성을 위해 자기회사와 태극서관을 운영했습니다. 또 신민회는 국외의 독립운동 기지와 신흥 강습소를 건설해 독립군 양성에도 힘을 쏟았는데요. 이처럼 민족의 실력 양성은 물론 무장투쟁까지 준비한 것이 다른 애국계몽 단체와는 다른 신민회만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신민회가 국외의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할 때 신민회의 회원인 이회영은 현재 시가로 약 600억 원에 달하는 자신의 전 재산을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쏟아부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했던 신민회는 안타깝게도 1911년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됐습니다. 자, 이렇게 신민회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언론과 학회 분야입니다.
이 중 언론 부분에서는 을사늑약 때 장지연의 시일에 방송대곡이 황성신문에 실렸고요. 신민회의 회원인 양기탁과 영국인 베델이 함께 창간한 대한매일신보 역시 강력한 항일 언론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국외에서는 교민단체를 중심으로 신한민보와 해조신문 등이 간행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기호응학회, 서북학회, 호남학회 등의 학회들은 학교를 설립하고 교과서를 보급했으며 월보를 간행하는 등 민중 계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애국계몽운동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활동이 민족의 실력 양성에만 국한돼 있고 의병투쟁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일제에 저항했다는 사실만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일제의 국권 피탈 과정과 그에 대한 저항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독도와 간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독도입니다. 독도는 아직까지도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이죠. 하지만 독도는 삼국시대부터 분명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이는 삼국사기와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 승남 등에 기록된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일본에 알린 인물로는 안용복이 있는데요. 안용복은 조선 후기 숙종 때 민간인의 신분으로 일본에 가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한제국 때 고종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실히 했는데요. 어이없게도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일본은 독도의 군사적 가치를 깨닫고 돌연 독도를 주인 없는 땅으로 만들어 시마네온고시 제40호를 통해 시마네온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도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일본의 억지 주장과 역사 왜곡에 대응하려면 우리 또한 역사적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간도. 간도 역시 사실은 우리 영토였는데요. 처음부터 북간도가 우리 땅은 아니었지만 함경도 지역 사람들이 두만강을 넘어 북간도에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숙종 때 조선과 청은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양국 간의 국경을 정했습니다. 이 백두산 정계비에 명시되어 있는 조선과 청의 경계는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으로 이 내용을 토대로 보면 북간도 지역은 이때부터 우리의 영토가 맞습니다. 하지만 청은 벼랑간, 토문강이 두만강이라고 우기며 북간도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대항한 대한제국은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키고 간도관리사를 파견했습니다만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이후 우리의 동의 없이 청과 간도협약을 맺어 청에게 간도를 넘겨줬습니다. 이에 우리는 간도를 빼앗겼고 간도에 살던 우리 민족은 조선족으로 전락했습니다. 연변에서 온 조선족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연변이 바로 이 북간도 지역인 것입니다. 이처럼 안타깝게 뺏겨버린 땅 간도,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독도와 간도까지 2-4를 마쳤고요. 잠시만 쉬고 2-5 달려볼게요. 자, 이제 드디어 2단원의 마지막 개항 이후의 경제적 변화와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강의 경제 침탈입니다. 조선의 문을 처음 연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이때까지는 일본 상인의 활동 영역이 개항장에서 심리까지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이를 조개무역 혹은 거류지 무역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일본인은 거류지 밖으로는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의 보부상이나 객주, 여각 등이 중개무역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거류지에서는 일본 화폐 사용이 가능하고 영사재판권이 적용돼 일본인 위주의 약탈무역이 전개됐고요. 거기에 무관세로 인해 일본 상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유입되고 조선의 곡물이 대량으로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이모군란으로 청과 체결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으로 청 상인들의 내륙 진출이 가능해지자 일본 역시 조일 통상장정을 맺어 내륙 진출을 꾀했습니다. 이때 일본은 조선의 관세 적용을 일부 인정했지만 최애국 대우를 넣어 청과 마찬가지로 일본 상인들도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청과 일본 모두 내지무역이 가능해지자 그동안 중개무역을 해오던 보부상과 객주의 활동이 위축됐고요. 조선의 상공업 역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거기에 아간파천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이 더욱 심해져 러시아가 삼림체벌권과 광산채굴권을 차지했고요. 미국은 금강채굴권과 철도 및 전기 분야의 이권을, 프랑스는 광산채굴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철도 부설권에 욕심을 내 경부선과 경원선은 물론 미국에게 경인선 부설권을 넘겨받고 프랑스에서는 경의선 부설권을 인수받았습니다. 이렇게 철도 부설권을 많이 차지한 일본은 러일 전쟁 이후 한반도 수탈에 더욱 박차를 가했는데요. 먼저 1905년엔 재정고문인 메가타가 전한국을 폐쇄하고 화폐 정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화폐 정리 사업이란 조선의 화폐인 상평통보와 백동화를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때 백동화의 가치만큼 제1은행권으로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상인들과 민간은행은 타격을 입었고요. 화폐 정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에게 빌리게 해 막대한 빚을 지웠습니다. 또 이 시기 일본의 상인들은 한국의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였고요. 러일 전쟁 후에는 철도 부지와 군용지 확보를 명분으로 우리의 영토를 대거 수탈했습니다. 이때 한국의 토지를 일본에 넘기는 데 앞장선 게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인데요. 이 동척도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한편 구한 말에 열강의 경제 침탈이 점차 심화되자 우리 민족은 여러 방면에서 경제적 구국운동을 벌였는데요. 이 중 상권 수호 운동부터 만나볼게요. 먼저 조선의 상인들은 청과 일본 상인들에 맞서 대동상해와 장통상해 등 상해를 조직했고요. 시전 상인들 역시 상권 보호를 위해 황국중앙 총상해를 조직했으며 시장과 상점의 문을 닫는 철시투쟁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선의 상인들과 전현직 관료들은 근대적 기업 육성을 위해 조선은행과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 금융기관을 조직했고요. 해운회사와 철도회사, 종로직조사 등 제조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근대적 산업자본 육성에 일부 기여했지만 사실 외국 자본의 침투와 정부 지원 정책의 부족으로 큰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고요. 새롭게 생긴 은행들 역시 화폐 정리 사업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편 조선의 일부 지방관들은 일본으로부터의 대규모 곡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반공령을 선포했는데요. 이 반공령은 조일 통상 장정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으로 조선이 곡물 유출 금지를 원하면 한 달 전 미리 일본에 통보할 수 있게 한 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조선에서 반공령을 선포하자 일본은 한 달 전 통보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반공령을 철회시키고 되려 배상금을 요구하는 횡포를 부렸고요. 이에 농민들의 삶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제의 횡포와 경제적 수탈에도 우리 민족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빚을 갚기 위해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국제보상운동은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됐고요. 대한매일신보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전국으로 확산돼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인 모금운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통감부가 이를 탄압해 실패했고요. 이때 모인 기금은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기금으로 전달됐습니다. 이 국제보상운동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데요. 대구가 출발점이라는 거, 그리고 대한매일신보가 후원했다는 걸 잘 기억해두세요. 자, 이렇게 개항 이후 경제적 변화와 그에 따른 우리의 저항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개항기 사회문화적 변화로 넘어가 볼까요? 조선은 개항 이후 서양의 근대 문물을 수용해 새로운 근대시설을 도입했는데요. 먼저 통신 분야에서는 1884년 부산과 일본을 잇는 최초의 전신이 개통됐고요. 이듬해인 1885년 인천과 서울, 의주를 잇는 전신이 개통됐습니다. 그리고 1898년엔 경운궁을 시작으로 전화가 설치됐고요. 우편사물을 관장하는 우체사는 1895년에 설치됐습니다. 또 새로운 교통시설로 전차가 도입됐는데요. 한성전기회사의 주도로 서대문과 청량리를 잇는 최초의 전차는 1899년에 개통됐습니다. 그리고 철도로는 경인선과 경부선, 경의선이 부설됐는데요. 이 중 경인선은 1899년에, 경부선과 경의선은 러일 전쟁과 그 이후에 일본의 주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일본은 절대로 우리의 근대화를 위해서 철도를 부설한 게 아닙니다. 일본의 목적은 오직 수탈과 전쟁물자 수송을 위함이었다는 걸 잘 기억해두세요. 한편 이 시기 근대 의료시설이 도입되며 최초로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이 설립됐고요. 천연두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으로 종두법이 시행됐습니다. 또 새롭게 도입된 근대시설로 전한국과 기기창이 있는데요. 전한국은 화폐 발행을, 기기창은 무기제도를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근대시설이 도입되며 생활 모습 역시 변화해 의복에서는 서양식 예복과 개량한복이 등장했고요. 여성의 얼굴을 가리던 장옷과 쓰개치마는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음식 문화까지 변화해 고위층에서는 커피와 케이크를 먹었고 중국의 호떡이나 일본식 어묵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건축에서 역시 서양식 건물인 러시아 공사관과 명동성당이 세워졌고요. 최초의 서양식 궁궐인 덕수궁 석조전도 건축됐습니다.
한편 이 시기 국내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특히 만주와 연해주로 가는 사람이 많았으며 유학을 목적으로 일본에 가거나 노동을 목적으로 하와이나 멕시코 등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정말 이 당시 조선에서의 삶이 많이 힘들었음을 유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문화예술의 발달이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문학에서는 신소설이 유행했고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혈의누와 은세계, 금수회의록 등이 있습니다. 또 해에게서 소년에게처럼 정영시의 틀을 벗어난 신체시도 발표됐고요. 음악에서는 서양의 곡에 우리말 가사를 붙인 창가가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미술에서는 서양식 화풍이 도입돼 유화가 그려졌고요. 서양식 극장도 세워져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에서 은세계를 연극으로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종교단체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어졌는데요. 먼저 동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천도교는 손병희를 중심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만세보라는 신문을 간행했고요. 나철과 오기호가 당군 신앙을 중심으로 창시한 대종교는 국외무장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또 유교에서는 박은식이 실천적 유교 정신인 유교 구신론을 주장했고요. 불교에서는 한용운이 조선 불교 유신론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소학교와 고아원, 양로원 등을 설립했고요. 경향신문을 창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신교에서는 이화학당과 배제학당 등 학교를 설립했고요. 근대식병원을 만들어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인데요. 개항 이후 근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대식 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 최초의 근대식 학교는 원산학사고요. 이는 원산에서 만들어진 사립학교입니다. 그리고 이후 관립학교로 동문학과 유경공원이 세워졌는데요. 동문학은 통역관 양성을 위한 학교고요. 유경공원에서는 헐버트 등 미국인 교사를 초빙해 영어와 서양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차 가보개혁 때 교육이국 조서의 반포 후 한성사범학교와 외국어학교 등이 설립됐고요. 광무개혁 시기에는 많은 실업학교가 설립되고 근대문물 학습을 위한 유학생이 파견됐습니다. 그리고 을사늑약 이후에는 민족의식 향상을 위해 대성학교와 오산학교가 설립됐는데요. 이는 신민회에서 세운 학교였죠. 그리고 다음은 언론인데요.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를 시작으로 여러 신문이 발행됐습니다. 특히 이 한성순보는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 방문국에서 순한문체로 만들어졌고요.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은 서재필이 창간한 것으로 순한글판과 영문판으로 간행됐습니다. 또 서민층과 부녀자들이 즐겨보던 제국신문도 순한글 신문이었고요.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간행됐던 국한문 혼용체인 황성신문. 이 황성신문은 을사늑약 때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대곡이 실렸던 신문이죠.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해드린 대한매일신보. 양기탁과 배델이 함께 창간한 대한매일신보는 순한글과 국한문 혼용, 그리고 영문판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발행됐으며 일제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실은 대표적인 항일언론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활발한 언론활동은 결국 일제가 1907년에 만든 신문지법에 의해 탄압받았습니다. 한편 국어 분야에서는 주시경과 지서경이 국문연구소를 설치해 국문연구의정원을 마련하고 국문법과 맞춤법 등을 정리했고요. 역사 분야에서는 민족 영웅의 위인전과 외국의 흥망성쇠를 다룬 책들이 유행했습니다. 특히 역사 분야에서는 신채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신채후는 독사실론이라고 하는 논설을 통해 민족이 주체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이는 민족주의 사학의 시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변한 개항기, 여성의 권리 역시 신장되면서 한성의 부인들은 여권통문을 발표해 양성평등과 여학교 설립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개항기가 근대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시기란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개항기의 경제와 사회, 문화적 변화까지 이 단원 전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내용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제 소단원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친구들 파이팅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